수백만 년 전 우주에서 온 거대한 바위가 우리 지구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바위가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는 사실도요. 과학자들은 고해상도 사진과 현미경,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대충돌날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행성이 어디서 왔는지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거의 멸종시킨 대재앙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만년설도 생기지 않은 모든 것이 초록으로 뒤덮인 평화로운 지구입니다. 공룡들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3에서 4도 높았던 당시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땅 위에선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육식 초식 공룡이 번성했고 꽃이 피는 것이 특징인 속시 식물들이 등장해 확산했습니다. 바닷속에선 대형 해양 파충류와 함께 오징어와 조개를 합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의 생물인 암모나이트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600만 년 전 거대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충돌합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신생대의 첫날이 지구 대격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칙술루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어딘가에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룡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당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밝은 점 별똥별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그 별똥별이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건 별똥별이 아니라 거대한 소행성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소행성은 지구의 대기를 해치고 지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곧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 5번째 대멸종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충돌 우주전. 소행성은 지구의 대기를 해치고 지구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떨어진 이 소행성은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입니다. 폭은 약 10km, 무게는 460조 톤에 달하는 운석은 초속이 10km로 유카탄 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운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우주 암석들은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대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감속하고 대기의 마찰로부터 연소합니다. 반면 더 큰 바위 조각들은 살아남아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처럼 큰 칙술루브 소행성은 바위를 던지듯 우리의 대기권을 강타했습니다. 유카탄 반도는 거대한 우주암석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었던 전 세계 8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필 그곳으로 소행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우주암석이 지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공룡들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겁에 질린 공룡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정해진 운명을 피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가장 큰 화산 폭발보다 10억 배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운석은 지구의 지각 속으로 파고들어 수백만 조각으로 폭발합니다. 그때의 흔적이 폭 150km, 깊이 20km의 칙술루브 분화구입니다. 소행성의 충돌은 공기의 폭발도 일으켰습니다. 강렬한 압축 상태에서 공기는 수천 도까지 가열됩니다. 충돌 반경 안의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돌한 소행성은 지구에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운석의 작은 파편들은 운석이 판 거대한 구멍에서 튀어올라 멀리 캐나다까지 날아갔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지구 표면으로 떨어집니다. 공룡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쓰나미까지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했을 때 파도의 높이는 거의 1.6km에 달합니다. 고층 빌딩 높이의 엄청난 쓰나미는 태평양을 건너 북대서양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화재와 쓰나미만으로도 살아남은 공룡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악의 지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충돌 5분 후 작은 돌과 먼지 그리고 재들이 대기 중으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 잔해들이 뜨거운 용암으로 변해 녹아내립니다. 이 뜨거운 용암이 하늘에서 불타는 비를 내립니다. 불지옥입니다. 충돌 10시간 후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죽음을 맞은 것이죠.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인 공룡은 우리 지구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충돌 한 달 후. 더 큰 문제는 충돌 다음이었습니다. 15조 톤에 달하는 재와 그 흐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지구 전체를 덮고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태양이 가려진 지구는 어둠과 추위가 장기간에 걸쳐 닥쳤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고 공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동물들은 공기 부족으로 멸종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지고 많은 해양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육지에서 살아남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을 위한 식물이 없고 육식 동물의 먹이인 초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먹이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산성비까지 내립니다. 하필 칙슬루브 운석은 유황이 많은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으로 발생한 열이 독성 가스를 즉시 발생시킵니다. 방출된 가스는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해 산성비가 되어 지구 곳곳에 내립니다. 바닷물은 독성이 되었습니다. 황농축액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바다와 육지, 그 어디에도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추위가 끝장을 내버립니다. 태양이 가려지면서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대재앙으로 지구의 정복자였던 공룡들은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끝난 것만 같은 지구에 다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지구에 씨앗과 꽃가루는 지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바람이 양치류 씨앗을 퍼뜨리고 10여 년에 걸쳐 지구 곳곳에 씨를 뿌립니다. 바로 양치류가 수천 년 동안 숲을 복원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뒤 10만 년이 지나자 야자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 비해 민물에 사는 생물들의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충류 중에서는 오직 거북이와 악어의 고대 조상만이 지구 물의 온도와 산성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무게가 25kg 이상인 모든 육지 동물은 멸종했습니다. 동물의 생태계가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뿔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공룡이 사라진 지 1500만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는 공룡보다 훨씬 컸는데 약 400만 년 전에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공룡을 멸종하게 한 것은 지구 전체에 발생했던 암흑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운석이 다른 곳에 떨어졌더라면 상황이 매우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멕시코만의 얕은 바다가 아닌 더 깊은 바다에 떨어졌더라면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은 먼지와 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먼지와 재로 인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변화나 화산 폭발, 감마선 폭발, 알칼로이드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룡들은 어차피 멸종됐을 거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소행성의 충돌은 그저 먼저 벌어진 사건일 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생명이 살기 좋은 안정적이고 온화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오늘은 우주의 시간으로는 그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행성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죠. 과거의 지구는 쏟아지는 운석에 맞고 엄청난 화산 폭발과 생명체의 대량 멸종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지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태양계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무생물에서 유래하여 현재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큰 과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구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의 얇은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아직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구의 얇은 대기들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죠.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수증기만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만약 이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 내로 질식하거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지구는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끝도 없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행성과 해성들에게 폭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행성 테이아는 초속 15km 속력으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하였죠. 이 충돌은 지구 표면을 변화시켰고, 수조톤의 파편들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되었죠. 젊은 행성의 조각들인 뜨거운 먼지와 돌들은 지구 주변을 돌며 달을 형성하였으며, 젊은 행성 주위 궤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탄생한 후 20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의 23.5도만큼 기울어져 현재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만약 테이아가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흡수되어 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스듬히 충돌했다면 파편들은 더 넓게 흩어져 우리의 밤하늘에는 작은 달이 여러 개 생겼을 것입니다.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는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성 안에는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특수 화합물인 물입자가 있었죠. 지구의 모든 물이 이 유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협적인 유성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유성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이 유성들이 20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계속해서 지구에 축적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풍의 수소이온이 유성과 충돌하여 표면 아래로 산소 원자를 방출하며 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냉각됨에 따라 더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고 물과 같은 가벼운 화합물은 표면 위로 올라왔죠.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지구의 표면은 섭씨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죠.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대기의 수증기 성분이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내린 비는 원시바다를 만들었죠. 바다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44억 년 전쯤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생루대 초기부터 바다는 이미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허리케인급 바람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달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조수가 형성되었죠. 새로운 지구는 이 기간 동안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각 아래 멘틀의 흐름으로 인해 큰 암석판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행성 표면의 이 판들의 충돌로 인해 거대한 산과 화산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용암과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올라 작은 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원시 행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었지만 행성이 냉각되면서 중력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면서 지구의 자전 또한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는 유독하였으며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38억 년 전의 유성의 공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유성들은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에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해저는 암흑이었습니다. 해수가 지각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했습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혼합물이었으며 이런 탑들도 생겨났죠. 이 수중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이었습니다. 원시바다의 해저에서는 열수 분출공과 같은 곳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유성에서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합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36억 년 정도 전에 열수에서의 고에너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특수한 유기물들이 생겨나 진화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지구의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후 이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단지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우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같은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였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에 산소를 채웠습니다. 이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었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서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되었죠. 이 박테리아는 현재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샤크만을 탐사하던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발견하였죠.
샤크만의 얕은 하멜린 풀은 암석으로 가로막혀 있고 건조해서 다른 동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짰습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38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여전히 광합성을 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특이한 암석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세균은 자라면서 끈끈한 점액질을 내뿜어 표면에 붙어 있으며 이 점액에는 남세균은 물론 물속을 떠다니던 모래나 진흙입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넓게 자란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로 또 층층이 끈적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쌓여 큰 돔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굳으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주생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생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미세한 규모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 가득 번성하였으며 광합성을 통해 지구를 점점 산소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가득 채운 산소는 원시 대기로 새어나갔습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지구상에 경쟁할 수 없는 지배자였습니다. 약 24억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 부릅니다.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는 데에는 10억 년에서 20억 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 계속되는 광합성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성층권의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암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 건물 뒤편으로 가면 둥글둥글한 모습에 멀리서 보면 마치 호빵처럼 보이는 바위 몇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생물이 만들었고 이 생물 덕분에 지금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의 박테리아 군락 덕분이었죠. 하지만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 생명 초기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한 산소로 인해 혐기성 박테리아에게는 멸종으로 가게 하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빛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게서는 산소가 독성 폐기물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지구 최초의 대량 멸종 사건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억 5천만 년 전부터 6억 3,500만 년 전 시기에 전 지구가 얼음에 덮이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 전체와 전체 해수면의 절반이 얼어붙은 상태였죠. 지구는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적도의 기온은 현재의 남극 기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시기의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추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끝나고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시켰다고 믿고 있죠.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당시 형성된 호주 중부의 퇴적층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밝혔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사실 2억 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빙하기와 간빙기처럼 눈덩이 시기와 해빙기를 반복적으로 거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7억 1700만 년 전 발생한 스타티안 빙하기는 약 5천만 년 동안 가장 극단적인 추위가 지속된 시기였지만 이 빙하기가 끝나던 시점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바다에는 막대한 양의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조류가 크게 증식하였으며 이를 잡아먹는 보다 크고 복잡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눈덩이 지구가 끝난 6억 3,500만 년 전부터는 독특하게 생긴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였으며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현생 동물군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다세포 생물이 갑자기 번성하였고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고생대는 5억 3천만 년 전 지구가 빙하시대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2억 8,9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죠. 이 시대의 바다에는 생명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이 그렇듯이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5억 4,300만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해저의 두꺼운 진흙층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생물뿐이었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가 더 많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펌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4억 8,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기간 동안 지각이 이동하면서 북미와 유럽이 합쳐져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곤드와나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호주 및 인도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꽤 큰 지표면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륙이 남극 위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빙하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생물학적 다양성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잡한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졌죠. 이제 바다에는 삼엽충과 조개 모양의 완종류 등 물고기와 같은 복잡한 해양 척추 동물이 가득합니다. 물속에는 턱없는 물고기인 갑주어라 불리는 원시 물고기들이 바다를 돌아다녔죠. 이 갑주어들은 턱도 없고 지느러미도 꼬리에만 발달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바다 밑을 헤엄치면서 흙을 빨아올려 미생물들을 걸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바다는 이 턱없는 물고기 갑주어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오면 최초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편 식물은 한때 불모지였던 대륙지각을 완전히 변형시켰습니다. 큰 초식동물이 존재하지 않아 식물은 아무 제약 없이 자랐으며 울창하고 넓게 펼쳐진 숲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프로토탁사이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곰팡이도 있는데 이 곰팡이는 높이가 무려 약 8m에 가까웠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다세포 진핵생물은 육상을 점령하고 하늘에 진출했으며 바다에서는 생태계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급락하게 되어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80%가 죽게 되었죠. 하지만 약 4억 4,4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봉기 시대는 바다 및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물고기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주름잡던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오늘날 북아메리카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는 넓고 얕은 내만에 살고 있었죠. 거대 육식어류인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대봉기 후기 바다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포식자 판피어류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체 몸 길이가 최대 8.8m였으며 몸무게는 무려 4톤에 가까웠죠. 둥클레오스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턱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두개골 골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턱 주변 근육과 인대의 흔적은 역동적인 턱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0.02초의 속도로 입을 크게 벌려 앞으로 내미는 턱 안으로 먹이를 빨아들이며 톱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잘게 잘라 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리고 순한 갑주어들은 판피류의 좋은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둥클레오스테우스 턱의 구조와 힘은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왜 대봉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억 5,8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도 근처에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반면 나머지 세계는 치명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없는 열대 기후라고 생각되었던 석탄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석탄기 시대 동안 지구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호수가 많았고 강과 늪이 많았습니다. 숲은 양치류와 곰봉이끼와 같은 거대 포자식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죠. 나무는 10m 높이로 자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 지구를 덮었으며 식물 잔해의 유기퇴적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석탄 퇴적물이 형성된 것이죠. 이 석탄 퇴적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숲의 성장은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동물과 곤충은 당시 높은 수준의 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에서 자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상동물은 많지 않았지만 곤충의 크기는 괴물처럼 커져만 갔죠. 공포 영화에서나 상상할 만한 거대한 잠자리 메가노라이트가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잠자리의 날개 길이는 30cm가 넘었으며 그들의 턱은 약탈적이었죠. 눈은 튀어나왔고 다리는 뾰족했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에 죽은 이 거대한 잠자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진해의 먼 친척인 끔찍한 절지동물도 살았습니다. 3m 크기의 곤충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치웠죠. 그들은 또한 작은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길이가 1m나 되는 양서류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파충류는 척추가 있는 현재의 도마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였죠.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키메라처럼 보였습니다. 상어의 먼 조상인 헬리코프리온은 아래턱의 전기톱과 비슷한 소용돌이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실제로 보게 된다면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몸체는 10m에서 12m에 달했고 날카로운 나선형 이빨은 직경이 90cm 크기였습니다. 아래턱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프리온의 이빨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 오징어나 크릴 새우 등 부드러운 먹이만 먹었을 것입니다. 2억 9,900만 년 전 페름기 시대의 지구는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라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합쳐진 것이었죠. 지구의 대륙들은 이제 막 서로 충돌하여 행성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대륙들이 충돌하며 합쳐지면서 초대륙의 중앙에는 엄청난 높이의 산맥들이 솟아올랐죠. 실제로 이 산맥들은 너무 커서 판게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산맥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비구름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초대륙의 내부에는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습지와 숲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식물들도 적응해야만 했죠. 멸종된 원시 포유류의 조상인 디메트로돈은 무서울 만큼 매혹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디메트로돈을 만난다면 정말 볼만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 고대 도마뱀은 길이가 5m까지 자랐고 무게는 225kg까지 나갔습니다. 등 위로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커다란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포식자는 실제로 파충류보다 현대의 포유류에 더 가까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돛이 파충류의 체온을 조절하여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기후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온도 조절 능력이 있어야 확실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날카롭고 납작한 이빨은 악어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디메트로돈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였습니다. 페름기 중기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판게아의 평균 기온은 25도까지 올랐고 화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죠.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이동하였습니다.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해양 생물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페름기 후기에는 또 다른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도마뱀과 돼지 사이의 잡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1m에 불과하였으며 굴을 파기에 적합한 강력한 앞다리를 갖고 있었죠. 곧 또 다른 포유류 같은 도마뱀이 진화했습니다. 키노돈트는 거대한 설치류처럼 보였으며 길이는 약 1m 크기 정도였으며 수염이 있었고 작은 동물과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포유류는 지배력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생물은 거인류에 속하는 고르고노프시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곰과 같은 이 동물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특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이거나 육식동물일 수 있으며 크기가 1kg 미만에서 1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모든 식물과 동물의 약 90%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대멸종이라고 불리우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대량멸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재앙적인 멸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은 폭발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 시대의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만 입방킬로미터의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구 전체를 10m 두께의 층으로 뒤덮었습니다. 지구는 매우 불행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대륙을 휩쓸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햇빛의 대부분을 차단하였죠. 햇빛을 차단당한 지구의 기온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갔으며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들이 죽으면서 곧 있어 동물이 뒤따라 죽어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구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더욱 산성화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된 페름기의 바다동물은 대다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양생물의 95% 이상과 육상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하게 되었죠. 이 대량 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전멸시켰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생명체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아 진화한 덕분에 후대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대멸종 이후 한동안 지구상에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초식 수국류가 대부분의 육상 지역에서 활보하였습니다. 이들은 돼지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땅굴을 파서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름기 대멸종의 주원인을 산소 농도 저하로 보는 학자들은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다른 시냅시드보다 넓고 큰 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멸종 이후 텅 비어있는 대지에서 지상 척추동물 중 약 60%가 리스트로사우루스 한 종이었으며 대략 10억 마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중기부터는 공룡과 익룡, 악어의 조상인 파충류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지구 최대 규모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는 명성에 무색하게 지질학적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만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 멸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새로운 시대인 공룡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날을 항상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재료는 지구에 발견할 수 있는 화석 기록일 것입니다. 과거 고생대의 지구는 완전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상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할 것 같은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바로 유로파와 가니메데, 엔셀라두스와 같은 지하바다를 숨기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라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와 은하계를 통과하는 태양계와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원시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 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 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저 멀리 시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태양이 더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외계에 의해 변화를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소행성들과의 충돌이나 더 심한 기온 변화를 겪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는 다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치는 우리 인류의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가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현재보다 더 바깥쪽에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경우에도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원을 외계 소행성이나 혜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태양이 너무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소행성이나 혜성의 섭동이 너무 적어서 지구에는 유기물질의 전달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론 생명의 탄생 또한 어려웠거나 지금보다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주적인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게 멸종과 같은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만약 이러한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대량 멸종 사건은 기존에 번성하던 생물종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였지만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번성해왔죠. 행성의 생성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자그마치 30억 년 후인 15억 년 전에도 복잡한 생명체는 물론 공룡이나 인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지금과 같이 은하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보호받으며 이렇게 평온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를 넘어서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초속 230km의 무서운 속도로 태양계를 끌고 가며 우리 은하를 돌고 있죠.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더 멀리 확대하면 30개에서 50개의 작은 은하들과 거대한 안드로메다가 있는 그룹을 볼 수 있죠. 우리 은하의 2배 크기인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 억 년 후에는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먼 우주로 확대한다면 두 은하의 충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100만 광년의 규모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까지 이 모든 것은 은하 필라멘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가속시키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은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의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인 위대한 끌어당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끌려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뗏목처럼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이웃 은하들까지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죠. 천문학자 브렌트 털리와 리차드 피셔 교수는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은하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여러 팀의 천문학자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거대한 우주 흐름의 첫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리와 피셔 교수가 매핑한 은하들은 공통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재구성된 속도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경우 하늘 전체의 온도는 약간의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한 방향은 조금 더 따뜻하고 다른 방향은 약간 더 차가웠죠. 이 불일치의 대부분은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움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었지만 그 차이를 빼고 나면 잔여물이 남았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우주기준 프레임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였죠. 이것은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들이 특정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체인에 묶인 채 수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디스크의 회피 지역에 가려져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은하 전체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들, 수백억 개의 별과 수많은 행성들이 이 거대 인력체에 끌려가며 마치 무력한 나방이 불꽃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우주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서부터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가 거대 인력체를 향해 돌진하는 것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중력이라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기술적으로는 질량의 불균형 분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인 것이죠. 태양에 가까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은하의 모든 별은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려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하와 초은하단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중력은 이러한 은하 군집을 서로 묶어두고 있어 매우 긴 시간적 규모에서는 은하 간의 충돌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수십억 년에 걸친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별이 어두운 곳에서 뭉쳐있는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적인 합병을 통해 현재의 상태로 성장했죠. 우주 전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수조 번 반복되며 은하는 끊임없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주에는 구조의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 등이 있죠. 은하들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그리고 여러 작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 로컬 그룹과 같은 그룹은 지금도 여전히 붕괴와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만난 후 약 100억 년이 지나면 로컬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붕괴하여 하나의 거대 은하로 형성될 것입니다. 2014년부터 브렌트 털리 교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초은하 군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공간적 범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그들은 우리 은하 근처에 수만 개의 은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초은하단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4개의 훨씬 더 큰 집합체 중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털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집합체를 라니아케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공통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단일 은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컬 그룹은 슈퍼군집의 처녀자리가지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처녀자리 은하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은하단 또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중심, 즉 우리 은하를 포함한 10만 개의 은하의 대이동의 초점은 노르마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노르마 군집은 일반적인 은하 군집보다 몇 배 더 크며 우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노르마까지의 여정은 1천억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노르마 군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노르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노르마의 중력은 우리가 위대한 끌어당김으로 향하는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노르마 자체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구조를 찾기 시작했고 곧 성공하게 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약 8,000개의 은하로 구성된 20개 은하단의 모음입니다. 지구에서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초은하단은 10경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는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의 엄청난 질량은 주변의 모든 은하와 모든 은하단에 수억 광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모든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라니아케아는 하나의 밀집된 물체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노르마 군집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물체는 결국 샤플리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샤플리 초은하단의 발견조차도 위대한 끌어당김의 전체 중력망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 조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샤플리 끌어당김이 확인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우주이동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훨씬 더 먼 초은하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 크란 코르테버우 교수와 그녀의 팀들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미스터리를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2016년 코르테버우 교수는 샤플리 초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회피구역에서 새로운 초은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주 망원경과 남아프리카 대형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 그들은 약 8억 광년 떨어진 지역에서 초은하단과 일치하는 밀집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 군집은 벨라 초은하단이라고 명명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벨라 초은하단의 도움으로 과거에 발견된 위대한 끌어당김의 관측 효과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주에는 밀어내는 힘도 존재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쪽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저밀도 지역인 이중극 쌍극 반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질량을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모든 질량이 더 밀집된 지역으로 중력에 의해 끌려가며 반발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내었죠. 이 같은 현상은 다이폴 리펠러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형태와 크기, 치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이 반발력은 우주망을 풀어놓으며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끌어당김의 중심으로 끌려갈까요? 우리 은하는 이러한 초은하단위 군집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주의 팽창에 맞서 허블 흐름을 이끄는 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는 샤플리 초은하단과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주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며 위대한 끌어당김과 샤플리 끌어당김의 영향이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현재로서의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큰 미스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우주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한정된 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한정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죠. 게다가 우리의 과학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이론들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곰벌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그들이 불사의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정말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곰벌레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실험 조건에서도 살아남았죠. 특히 곰벌레의 어떤 종들은 절대온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에 노출된 후에도 견뎠으며 150도로 가열시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은 곰벌레들은 30년 이상 냉동고에 보관되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깨어났죠. 심지어는 우주까지 날아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미생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덕분에 우리는 곰벌레의 엄청난 생존력에 대해 알게 되었죠. 만약 이번 연구로 곰벌레에서 배운 것들을 인간에 적용하게 된다면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우주의 높은 방사선 속에서도 여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냉동 수면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곰벌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73년 독일 생물학자 요한 고츠 교수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다 다른 미세 동물들과는 다른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고츠 교수가 연구하던 다른 미생물들은 수영하거나 꿈틀거리거나 촉수를 사용해 움직였지만 이것들은 이상하게도 미세조류 위를 기어가고 있었죠. 이 생명체는 놀랍게도 8개의 짧은 다리와 작은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 지문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이상한 생명체였죠. 1777년 이탈리아 생물학자 라차노 스팔란차니 교수는 곰벌레에게 조금 더 공식적인 이름인 타르디그라다로 명명하게 됩니다. 타르디그라다라는 느리게 걷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느릿느릿 곰처럼 걷는 모습으로 인해 붙여졌죠. 우리나라에서는 곰벌레 또는 물곰이라고도 불리며 절지동물과 연관되는 완보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842년 곰벌레는 다시 한번 과학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의 동물학자 루이 디어 교수는 습기가 많은 이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곰벌레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수로 실험 중인 곰벌레의 서식지가 현미경의 램프열로 인해 과도하게 건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온 디어 교수는 자신의 실험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은 어두운 색깔로 변해버린 파편들만 볼 수 있었죠. 디어 교수는 이것이 곰벌레의 잔해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호기심 많은 곰벌레는 건조하게 말라버린 공처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샘플에 수분을 주입시키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곰벌레가 다시 천천히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기체와 세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극심한 탈수 현상은 세포 붕괴로 이어져 세포 내부의 기계 구조를 완전히 손상시키고 보통은 회복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어 교수의 곰벌레들은 며칠 또는 몇 개월까지도 건조되어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죠.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 높은 압력에 노출시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사 활동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감소해 곰벌레의 정상적인 대사 속도에서 0.01%, 즉 만배까지 느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좀비와도 같은 존재였죠. 곰벌레는 오랫동안 지구에 존재해왔습니다. 그 기원은 약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로 거슬러 올라가 공룡 이전부터 존재해왔죠. 실제로 곰벌레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백악기 시대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룡 시대와 같은 시기로 약 9천만 년 전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곰벌레는 이렇게 인류보다도 더 오랜 시간 지구상에 존재해왔지만 곰벌레의 화석이 발견된 것은 불과 4마리일 정도로 귀했습니다. 호박 속에 갇힌 곰벌레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영화 속 공룡들처럼 실제로 호박 속에서 잘 보존되어 있었죠. 마치 타임머신처럼 곰벌레를 가둔 호박은
나무의 송진 등이 땅속에 파묻혀 수소와 탄소 등과 같이 결합해 만들어진 광물을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걸쳐 곤충들이 종종 이 물질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때때로 이러한 고대 호박 덩어리가 물에 떨어져 침전물 속에 묻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묻히게 되면 수천 년 동안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송진을 단단하고 유리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고대 곰벌레의 DNA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오래된 DNA의 흔적은 겨우 200만 년 전의 것이었죠. 하지만 곰벌레의 해부학적 구조는 호박 속에 보존되어 있어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공초점 형광 현미경을 사용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자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곰벌레의 화석은 9천만 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의 곰벌레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곰벌레와 거의 같은 모습이었죠. 곰벌레들의 외부 형태가 그렇게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곰벌레들의 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통한 엉덩이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곰벌레는 첫눈에 보아도 친숙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물곰이라고 부르거나 이끼벌레라고 부르기도 하죠. 곰벌레들은 이끼에 붙어 있는 수생환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극에서부터 남극에 이르기까지 육지와 바다, 이끼에서 식물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흔히 발견되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곰벌레는 여전히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죠. 곰벌레의 해부학에 대한 신비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곰벌레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곰벌레의 길이는 50마이크론에서 1200마이크론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은 500마이크론 이하입니다. 곰벌레의 몸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찌를 수 있는 잎과 같은 기관이 있으며, 이상하게 생긴 작은 혀를 사용해 식물과 조류 곰팡이들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후 식도에서 음식을 빨아들이고 영양소는 소화관에서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퍼집니다. 그러나 일부 곰벌레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째로 먹는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고픈 곰벌레들이 하루에 최대 56개의 선형동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일부 곰벌레들은 매우 기본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벌레들은 큐티클이라 불리는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껍질은 항상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곰벌레가 성장함에 따라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곰벌레들은 껍질이 벗겨질 때 이 껍질의 알을 낳아 포식자로부터 알을 보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곰벌레의 알들은 항상 같은 숫자의 세포를 가진 아주 작은 아기 곰벌레로 태어났습니다. 아기 곰벌레들은 인간들처럼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개별 세포의 확대를 통해 몸만 더 커지며 성장하였죠. 성체 곰벌레들은 동일한 수의 세포를 가지며 어떤 것들은 최대 4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방식은 세포 분열 중 발생할 수 있는 암이나 돌연변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화계와 침샘, 심지어 작은 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곰벌레는 음식에서 영양분을 추출한 후 우리들처럼 그것을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곰벌레의 종들은 약 1000종 이상이며, 곰벌레를 찾은 곳과 찾지 않은 곳에 따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토마스 부스비 교수의 연구팀들은 곰벌레가 극한의 온도와 치명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우주에서의 진공 상태나 초저온과 같은 극한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면 몸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 생명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몸은 대략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 또한 6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매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 얼음이 어느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물은 강력한 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몸 안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게 된다면 신체의 약 9% 이상 몸 안에서 팽창하게 되어 세포막이 파열되거나 세포 내부 구조가 손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명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음을 피하도록 진화해왔죠. 인류의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정자와 난자 같은 개별 세포들 정도는 최소한의 손상으로 동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전체 몸을 동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자들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일부 종들은 생존을 위해 항동결 성질로 진화시켰습니다. 남극의 이빨 물고기와 눈벼룩, 나무 개구리 등은 자연의 항동결 화합물을 사용하여 체액의 어는 점을 낮추었죠.
하지만 이것은 겨우 얼음이 여는 바로 아래 온도에 한정되어 있어 곰벌레와 같은 극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곰벌레의 경우 절대온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까지도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절대온도는 원자의 움직임까지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곰벌레가 극한 조건에 직면했을 때 천천히 탈수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불립니다. 이는 곰벌레가 톤 상태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신진대사를 완전히 중단하여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까워지죠. 그들의 근육 섬유는 경직되는 것처럼 고정되고 종종 몸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즉각적이지 않으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 수분의 97%까지 이르며 세포 손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시 곰벌레는 몸을 수축시켜 표면적을 줄이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죠. 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너무 더울 때 완전히 수축하여 이 톤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스비 교수와 그의 연구팀들은 이러한 작은 미생물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숨겨진 메커니즘이 서서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곰벌레가 톤 상태에 들어갈 때 분자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일반적으로 특정 형태로 접히는 단백질 대신 고정된 구조가 없는 단백질 형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 내에서 느슨한 실처럼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죠.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그다지 주목할 만하지 않았지만 곰벌레가 탈수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서히 변형되어 고체화되면서 세포 내부의 유리와 같은 섬유망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서 단백질 손상은 세포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울 경우 그리고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단백질 구조가 깨지면 다시는 조립되지 않죠. 곰벌레의 세포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 단백질들은 무질서한 단백질 또는 TDPS라고 불리며 탈수나 극한의 온도와 기계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내의 일반 단백질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젤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부스비 교수의 연구팀은 곰벌레의 TDPS가 실제로 생존의 열쇠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팀들은 곰벌레의 단백질이 생성되는 유전자를 마침내 다른 유기체, 특히 효모와 박테리아에 삽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유기체들은 일반적인 탈수 상태에서 생존할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곰벌레처럼 극심한 건조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곰벌레 단백질 TDPS는 이러한 외부 유기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해 유리와 같은 보호용 방패를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 단백질들이 곰벌레의 생존 무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입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사선의 치사량은 쥐의 경우 약 0.6에서 0.9g이며 인간의 경우에는 약 2.5에서 4.5g의 방사선입니다. 만약 인간이 약 50g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경련과 함께 5일 이내에 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곰벌레의 경우 방사선의 50g뿐만 아니라 최대 4000g의 방사선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생물학자 밥 골드 교수의 연구팀들은 곰벌레의 세포가 극심한 방사선 피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단계는 곰벌레가 톤 상태로 두고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강한 감마선을 곰벌레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팀은 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곰벌레에 대한 독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곰벌레는 단순히 방사선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선 노출이 세포에 영향을 미쳐 DNA 복구 및 보호 단백질로 몸을 채우기 위해 수백 개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분석 도중 두 가지 주요한 단백질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DSUP라는 손상 억제 단백질로 DNA 가닥에 직접 결합하고 그 주위를 감싸며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희생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DSUP 발현된 집단에서는 이중 가닥 파괴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끈 단백질은 TRDL이라는 새로 발견된 단백질입니다. DSUP는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TRDL은 방사선 스트레스 아래에서 염색체가 마모되기 시작할 때에도 염색체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본질적으로 분자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염색체를 임시로 다시 결합시키며 정상적인 복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유지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곰벌레의 생존 가능성이 인간에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TRD1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에까지 실험하게 됩니다. 도쿄대학교의 테다 타지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배양된 인간의 배아, 신장세포를 조작하여 DSUP과 TRD1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해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이 세포는 X선에 노출되었을 때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DNA에 대한 X선 유도 손상이 무려 40%나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왜 곰벌레가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 극단적인 유전적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곰벌레의 조상이 현재의 곰벌레보다 더 극한 환경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하는 능력으로 진화 특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는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 및 지구의 잦은 변화를 겪는 등 조건이 훨씬 더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벌레의 생존 능력 중 우주 진공이나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는지는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곰벌레가 우주로부터 온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과학자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죠. 곰벌레는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곰벌레의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에서 실제로 인류의 미래를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외계 환경을 탐험하고자 할 때 곰벌레는 우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은 달에 기지를 세우고 그 이후 깊은 우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기가 부족한 우주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방사선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 손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간 생존하는 것의 방해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가 개발 중인 심우주 미션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력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해결책은 곰벌레의 TRD1 능력을 인간의 유전자에 도입하고 인간의 기존적 복구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DNA 손상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실용적인 사용까지는 아직도 매우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쿄대학교의 실험 결과를 보면 미래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2020년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자외선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곰벌레의 종이 발견되어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을 조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곰벌레가 실제로 형광을 발산하며 짧은 자외선 파장을 흡수하고 더 긴 파장을 방출해 세포를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우주로 나가는 우주비행사를 보호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변형된 DNA가 우주비행사와 엔지니어링 되기까지는 한참 멀지만 곰벌레의 우주생존 실험은 화성 식민지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은 오랫동안 인간의 두 번째 거주 지역으로 주목받아왔지만 그곳은 춥고 방사선에 보호받지 못하며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된 이끼가 가혹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곰벌레에게 좋은 서식지와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이론에 불과하며 곰벌레조차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죠.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화성에 존재하는 미세한 물은 얼음이나 행성 표면의 광물에 갇혀 있지만 예전의 화성은 광활한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근 화성 탐사 로봇인 퍼스비어런스가 발견한 포도주색 암석은 한때 화성에 물이 흐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암석 내에서 탄소 기반의 분자 또한 감지하였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암석이 지구의 표범 반점처럼 보이는 무늬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러한 반점은 미생물의 화석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암석이 지구로 돌아와 연구되지 않는 한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석에서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그 미생물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곰벌레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곰벌레는 종종 불사의 존재로 불리지만 이는 물론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의 자연 환경에서는 먹히거나 다치거나 노화로 죽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곰벌레들이 이런 명성을 가진 이유는 얼려도, 끓여도, 굶겨도, 심지어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쬐어도 죽지 않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의 놀라움과
자연의 경이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은 생물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명력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자연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줄 것입니다. 남극은 과학자들에게 우주만큼이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대륙이자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연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이며 최저 온도는 무려 영하 98.6도를 기록할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죠. 만약 피부가 노출된다면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리며 뜨거운 물을 공중에 부으면 닿기도 전에 눈이 될 정도로 극도로 추운 환경인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남극 표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드러내며 우리들을 남극의 더 깊은 얼음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보이는 건 눈보라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마치 SF 영화 속에 나오는 외계 얼음 행성과 같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고대 문명이나 희귀한 생물체의 흔적이 얼음 아래에 묻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남극의 얼음 속 더 깊은 곳에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이해되지 않고 가장 신비로운 대륙은 분명 남극일 것입니다. 남극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곳이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크기와 모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늘 보는 남극의 모습이 지도의 맨 아래쪽에 뚜렷하지 않은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남극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으로 호주와 유럽보다 더 크고 남아메리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남극의 실제 규모는 우리에게 익숙한 북아메리카 대륙 위에 겹쳐놓으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면 남극이 육지 부분만으로도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극은 정말 거대한 규모의 대륙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활이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에 거주하는 인구는 따뜻한 여름에는 최대 4,000명까지 이르지만 기온이 영하 34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에는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긴 겨울 동안에는 대륙 전체가 수개월간 어둠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뿐만 아니라 이 대륙이 지구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러시아 선박이 최초로 남극을 발견할 때까지 인류는 인간의 눈에 이 얼어붙은 대륙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00년이 넘도록 인류는 이 고립된 대륙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매우 적습니다. 남극의 표면적 중 98% 이상은 얼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전체 남극 대륙의 평균 얼음 두께는 2km 이상이지만 가장 두꺼운 곳은 약 5km로 이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9개를 수직으로 겹쳐놓은 것만큼이나 두꺼운 것입니다. 이렇게 남극 대륙의 얼음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유는 지구 전체 담수의 61%가 이곳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극 대륙이 완전히 녹아 액체 상태가 된다면 지구 전체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미동부 걸프 해안 대부분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며 한국의 경우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은 매우 두껍고 불투명해 지구 밖 우주에 있는 화성의 표면보다도 남극 대륙 아래 실제 지표면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 관찰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 얼음 위를 비행하면서 레이더파를 발사하여 얼음 아래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 아래를 간접적으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은 유럽보다도 훨씬 더 광대한 지역이라서 항공기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극 대륙 전체를 레디오파 탐사 기술로 조사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 아래의 정보는 실제로 일부 레디오파 탐사 결과에 국한된 것이죠. 남극 대륙 아래의 90% 이상이 아직 미매핑 상태이며 이것은 인류에게 남극 대륙의 90% 이상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정보만으로도 남극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단일한 육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 반도는 크고 작은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산악군도와 나머지 대부분은 큰 대륙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처럼 남극이 두 개의 다른 지형으로 나뉘는 이유는 지질학적 구조와 역사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질성은 고대 대륙 곤드와나의 잔해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극에는 최소 3개의 고대 대륙 곤드와나의 잔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호주 함석과 유사하며 다른 하나는 인도 함석, 나머지 하나는 해저 함석과 유사합니다. 이 조각들은 약 10억 년 전 로디니아 대륙이 형성될 때 또는 약 5억 년 전 곤드와나 대륙이 형성될 때 함께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대륙 지역은 더 오래된 화성암과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산악군도는 더 젊은 퇴적암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작은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산악군도는 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지각단층대가 형성된 지역으로 태평양 주변을 따라 약 3,500만 년 동안 존재해온 태평양 화산대입니다. 비록 그 위에 얼음과 빙하가 덮여 있지만 남극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군도와 섬들은 화산성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남극의 동쪽에 위치한 에러버스산은 남극 대륙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활화산입니다. 그 정상 분화구 내부에는 1970년대부터 관찰되어 온 용암호수가 있으며 최근 2020년에도 분화한 바 있죠. 남극의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내려가 피부가 노출되면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리며 뜨거운 물을 공중에 부으면 닿기도 전에 눈이 될 정도로 극도로 추운 환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활화산인 에레부스산 내부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증기는 산 아래 얼음 속으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 아래 얼음 동굴 내부 온도는 영상 25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남극 한가운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편히 있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온도입니다. 이를 통해 남극의 화산 아래 얼음 동굴에서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2017년 호주 국립대학 연구팀은 에레부스산 아래 동굴 시스템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토양에서 조류와 이끼류 그리고 작은 동물들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것은 이 동굴 시스템이 남극의 작은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DNA 중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생명체와 유사했지만 일부는 새로운 종류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종들은 새우와 같은 절지동물류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것은 아직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남극에는 에레부스산 외에도 15개의 또 다른 화산들이 있으며 이들 화산 아래에도 화산의 따뜻한 증기로 만들어진 터널과 동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극 빙하 아래의 수십 개의 오아시스 생태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남극 상공을 비행하며 수집한 레이더 데이터를 통해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마치 또 다른 지구의 풍경과 유사한 계곡과 강줄기, 언덕 등의 지형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얼음 아래 가려져 있었죠. 2019년 발견된 이 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계곡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았다면 그랜드 캐년을 압도할 정도로 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으로 가려진 남극 대륙에는 또 다른 지리적 특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 연구자들은 남극 동쪽에서 예상보다 약한 중력 이상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력 이상 현상은 남극 빙하 아래 243km 넓이의 거대한 지역에 걸쳐 있었고 약 848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약한 중력 이상 현상을 야기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여러 가설들만 제기되었죠. 그러다가 2006년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이 나사와 독일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이 지역이 거대한 운석 충돌 크레이터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극도로 고립된 곳이며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두꺼운 얼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충돌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시료 채취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따라서 이 지역에 거대한 운석 충돌 크레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매우 그럴듯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 중력 이상 현상이 실제로 운석 충돌 크레이터라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 폭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직술루브 크레이터보다 약 3배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거대한 운석 충돌 크레이터는 약 6,600만 년 전 직경 10km의 운석이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믿고 있죠. 하지만 침식 등의 영향으로 지구 표면의 충돌 크레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하이오 연구팀은 이 남극 빙하 아래 구조물이 1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 사건이었던 페름기 대멸종이 일어났던 시기와 대략 일치합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약 2억 년 전에 발생했으며 지구상의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린 자연사상 최악의 대량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이 대멸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남극 빙하 아래 거대 운석 충돌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운석 충돌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가나 대륙의 분리를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충돌이 지각을 크게 약화시키며 남극과 호주 등의 분리로 이어졌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남극 얼음 아래에는 675개의 액체 빙하호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빙하호들은 1990년대 이후에야 겨우 발견되기 시작하였죠. 이 중에서도 남극에서 발견된 지하호수 중 가장 큰 지하호수가 바로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연구팀에 의해 남극 대륙 동부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6년 과학저널에 공개되었죠. 보스토크 호수는 남극 얼음 표면에서 약 4km 아래에 존재하는 거대한 액체 호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스토크 호수 내부의 물이 빙점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 평균 영하 3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호수 바닥의 지열 분출구에서 열을 공급받으며 4km의 두께 얼음의 압력으로 인해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추고 극한의 저온으로부터 단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3도의 물은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환경이지만 극한 저온 환경에 적응한 남극의 크릴과 남극 어류, 북극 대구, 성게, 연체동물 등은 이런 극저온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스토크 호수와 다른 수많은 남극 아래 빙하호 속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보스토크 호수는 최소 1500만 년 동안 남극 빙하에 의해 완전히 격리되어 왔다고 여겨지므로 만약 이 호수 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2012년 러시아 연구팀은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처음으로 남극 빙하 아래 약 4km 깊이에 있는 보스토크 호수까지 시추 작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수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상으로 가져왔죠. 그러나 이 샘플 채취 과정에서 적절한 살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 데이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석 결과 등유 오염과 시추 비트에 있던 외부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2012년 러시아 시류에서 255종의 알려진 박테리아 종을 확인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지의 박테리아 1종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팀의 시추 작업은 얼음을 뚫자마자 압력에 의해 호수물이 시추공으로 분출되고 시추에 사용한 부동액이 빙저호를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죠. 2015년 러시아 팀은 보다 깨끗하고 살균된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스토크 호수의 두 번째 시추 작업을 수행하여 1리터의 호수 샘플을 추가로 채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팀은 그 샘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 그 탐사 결과는 불분명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스토크호를 연구하던 미국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혹시라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면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생명체로 제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와 같은 다른 행성에 존재할 수 있는 단순 생명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수중 드론을 이용해 보스토크 호수 내부를 직접 탐사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2021년에도 서남극 빙하 아래 500m 깊이의 고립된 공간에서 새로운 복합 생명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아직 본 적 없는 미지의 생명체가 남극 빙하 아래 호수에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죠. 남극 서부 빙하 지역은 멕시코만한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직접 관찰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스토크 호수를 비롯한 다른 호수들에서도 예상외의 생물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호수들이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남극의 호수에서 관찰되는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죠. 따라서 이를 통해 화성의 과거에 존재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얼음으로 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위험한 생물체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얼음이 녹으면서 위험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깨어난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 2016년 러시아 툰드라 지역의 야말 반도에서 12살 소년이 탄저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24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었고 2,000마리 이상의 사슴도 1941년 이후 처음 나타난 질병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수년간 얼어있던 동물 사체에서 이 위험한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75년 이상 잠들어 있던 박테리아가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 사태는 빨리 진압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년 지구가 더 많은 얼음들을 녹이며 영구동토층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영구동토층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연못에서 약 3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카널 박테리아가 그 예인 것이죠. 2007년에는 800만 년 된 박테리아가 남극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 부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얼음 속 유전체의 반감기가 110만 년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020년 초 중국 티베트 고원의 2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얼음 시료에서 33개 바이러스 그룹의 DNA 잔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28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였습니다. 또한 얼음의 두 다른 층에서 발견된 박테리아가 완전히 다른 기후와 시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죠. 연구진들은 모든 오염물질이 철저히 제거된 깨끗한 얼음만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러한 발견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실제 바이러스 자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얼음 지역에서도 수십 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면 지구 전체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빙하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미지의 생물들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빙하 아래의 강과 호수 그리고 미지의 생태계에는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이 얼음 아래에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비밀들을 모두 밝혀내려 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런 퍼즐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두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규모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 빙저호 퇴적토의 기록에서 과거 지구 환경을 이해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심해는 인류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를 덮고 있는 심해 속 공간을 약 5%도 탐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광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산소는 식물과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심해 속 그것도 식물이 아닌 광물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존재가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심해 속에서 발견된 이 신비로운 물질은 기존 과학계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기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죠. 과연 암흑 속에서 빛나는 생명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심해 속에서 발견된 암흑산소의 비밀을 파헤치고 심해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심해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구의 표면 아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심해 속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소는 오직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과학계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약 30억 년 전 최초의 산소가 고대 미생물인 남세균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그 이후 복잡한 생명체가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인류가 바다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해양과학협회의 연구원인 앤드류 스위트먼 박사는 해양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한 해양 생태계 지역인 클라란 클리퍼턴 존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 해전은 인도보다도 더 넓었죠. 그의 연구의 일환으로 스위트먼 연구팀은 이 환경에서 산소 수준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계를 바다에 보내게 됩니다. 탐사 장비가 바닥에 도착하자 자동 해저 탐사 장비는 약 22cm 크기의 실린더로 해저의 일부를 밀폐하고 며칠 동안 바닷물의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바닷물의 유기체가 호흡을 통해 산소를 소비하며 산소 수준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죠.
산소 소비 속도는 해양 샘플 안에 있는 미생물의 양과 해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사팀에게 이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이었죠. 탐사 장비에서는 심해 샘플에 밀폐된 바닷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소 농도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샘플에서는 산소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죠. 이 발견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스위트먼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처음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들은 사용 중인 탐사 장비의 센서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심해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들은 산소가 소비되는 것만을 관찰했기 때문이었죠.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단순히 잘못된 데이터로만 간주하며 다른 실험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9년 후 스위트먼 박사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스위트먼 박사는 지난 9년 동안 바다속 4,000m 깊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과정을 무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결과는 심해에서 생성되는 산소의 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심지어 이 샘플의 산소 농도는 광합성 생물이 풍부한 수면에서 관찰되는 산소 수준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구의 거의 모든 산소는 식물 및 박테리아가 수행하는 광합성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층의 바닷물은 광합성 미생물로 가득 차 있어 산소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죠. 실제로도 바다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만으로도 지구 전체 산소의 약 50%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바닷물 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보통 200m 정도에서 조건이 완벽하다면 약 1000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햇빛에 의해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깊이를 넘어서게 된다면 산소 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속 심해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산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더 깊은 해수층까지 산소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산소 기체가 따뜻한 물보다 차가운 물에 더 잘 용해된다는 사실과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높아 가라앉는다는 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물은 많은 양의 산소를 흡수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심해 속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 대류흐름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으로 전 세계 바다로 풍부한 산소를 해저를 따라 이동시키며 놀랍도록 긴 시간 동안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산소를 제공하며 심해 속에서도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위트먼 박사의 이번 발견으로 실제로 심해 속 바다바닥에서 산소가 광합성 현상이 아닌 광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해저에서 발견된 조건을 재현하며 실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팀들은 샘플에서 산소를 생성할 수 있는 유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샘플을 살균하며 다른 산소 생성 원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샘플을 밀폐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 며칠 동안 산소 수준을 모니터링했죠. 연구팀은 광합성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폐 샘플 용기에서 산소 수준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샘플의 산소 수준이 3배로 증가한 후 며칠 뒤 서서히 안정세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이들은 샘플을 담은 상자를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기어 실험실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일 결절의 표면 샘플에서 최대 0.95V의 전압이 측정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광물이 작은 배터리로 만들어 바닷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고로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는 데에는 약 1.5V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AA 배터리와 비슷한 양입니다. AA 배터리를 소금물에 떨어뜨리면 배터리에 의해 발생된 전기분해로 물에서 분리되는 수소와 산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광물들은 전압을 생성하며 바닷물의 전기분해를 일으켜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의 광물 결절에서는 전기분해에 필요한 1.5V보다 낮은 0.95V가 측정되었지만 많은 광물들이 서로 접촉할 경우 광물들이 직류로 연결되어 이어진다면 훨씬 높은 전압을 생성할 수 있어 광물들이 뭉쳐 만들어진 일종의 배터리 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물 결절들을 함께 모으면 훨씬 높은 전압이 생성되어 자연적인 화학적 전기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 배터리는 깊은 심해 속 바다바닥에서 많은 산소를 생산하며 생태계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열대우림과 동일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특이한 광물 결절들의 특징은 이 광물들이 성장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석은 실제로 수억 년이 걸려 형성됩니다. 사실 이것은 1cm가 몇백만 년을 필요로 하며 가장 느리다고 알려진 지질 현상인 것이죠. 주로 해수 또는 물에 의해 다양한 금속의 침전 과정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결절들은 최소 5억 년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초기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고 더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는지 그 시작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구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생명체가 시작되기 전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산소가 필요하기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는 지구의 생명이 광합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비광합성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생명이 지구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주된 산소 공급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산소가 햇빛과 생명체가 없이 쉽게 그리고 흔히 생성될 수 있다면 우리 태양계와 외계 행성에서 분자산소를 찾기 위한 우리의 연구는 단순히 우주 암석 덩어리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매우 유사한 조건이 다른 많은 천체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복잡한 생명체가 외계 행성의 다른 특이한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엔셀라두스와 유로파 등 지하 바다가 있는 태양계의 전체의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저에게는 매력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발견은 언젠가 심해 채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심해 바닥에서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회수하게 된다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광물은 망간단괴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특이한 암석으로 망간결절로 알려져 있지만 망간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메탈릭 결절이라고 불리며 이는 보통 바다바닥에서 형성되는 광물 자원의 일종이죠. 특정 지역의 바다에서 엄청난 양이 존재하며 위치와 생성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금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간과 철은 꽤 흔하지만 코발트와 니켈, 구리 및 리튬 등 많은 다른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광물은 바다의 검은 황금으로 불리며 최근 배터리에 대한 수요 때문에 많은 채굴회사들이 절실히 찾고 있는 것이었죠. 이 망간 결절들은 다양한 광물과 금속을 혼합하고 있으며 보통 감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깊은 바다바닥에 널려 있어 수많은 금속회사들은 바다바닥에 널려 있는 이 망간 결절들을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회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이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연구 목적 이외에는 지금까지는 채굴이 이루어진 회사는 없었죠. 하지만 최근 이 금속 채굴 회사들은 원격 조종 차량 로봇 ROV를 사용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봇 함대를 진공 청소기처럼 작동해 이 망간 결절을 수면으로 빨아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 채굴 회사들은 심해 채굴이 오히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채굴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죠. 그리고 채굴 활동으로 심해 생명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수집하는 미네랄이 이른바 녹색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해양과학자 및 생태학자, 환경운동가들은 작은 해저 벌레에서부터 더 큰 유기체인 해면과 심해 문어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은 이 망간 결절이 심해 생명체의 중요한 서식지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980년대에 시험적으로 시행된 심해 채굴 지역이 황폐화한 사례를 들며 해양생물학자들이 2016년과 2017년 채굴 지역을 방문해 조사했더니 박테리아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채굴이 되지 않은 곳은 해양생물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이 넘은 후에도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거나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물들을 잃는 것으로 먹이 사슬 상위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상어와 고래와 같은 지능적인 해양 포유류와 같이 정점에 있는 포식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수십억, 어쩌면 수조 개의 다중금속 결절이 해양 생태계의 산소 생산 수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미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두운 미개척 심해에서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내려가 모든 것을 쓸어 담는다는 생각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발견한 망간단계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소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암흑산소가 주변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추후에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이번 발견은 아주 매혹적이지만 오히려 인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번 발견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학계는 지구 생명의 기원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